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들어오고 계시네요.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초등아이 행동변화 대화법 68 저자 김선호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또 질문들도 많이 받을 거니까요. 나중에 댓글창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지금 이 목소리 이 정도면 잘 들리시나요? 괜찮은가요? 아니면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네, 열심히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나 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고민들, 그런 마음의 어떤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 예, 목소리 좋다고 해주셨네요. 잘 들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톤으로 제가 부담 없이 하겠습니다. 1분만 더 기다리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아, 편안한 목소리라고요? 또 잠이 드시면 안 됩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네. 요즘에 그 폭삭 속았수다 한참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그거 보고 싶으신데도 여기 들어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 아이와 대화할 때, 또 훈육할 때, 또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5가지 사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은 또 책을 읽으시고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벌써 4분이네요. 네. 그럼 정확하게 10시 5분 되면 공식적으로 인스타 로산의 집 초등 학부모님을 위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됐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하게 된 초등아이 행동변화대화법 68 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겠고요. 5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페이지 수 제한이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여기서는 좀 보충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또 질문을 통해서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죠. 저도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이지만 집에서는 잔소리 많은 아빠로 우리 아이가 짜증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셀 수 없이 말을 하는데 늘 그래도 방은 어질러져 있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먹지 말라는 거는 계속 먹고 있고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참고 진짜 참고 참다가 이제 버럭하고 또 화를 냅니다. 그러면 또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또 괜히 머쓱하게 다가가서 말도 좀 붙여보고 먹고 싶은 거 없는지 물어보고 치킨도 좀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행동 변화는 없고 다시 또 참고 참다가 또 화를 내고 또 미안하다고 하고 계속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한두 번 반복되면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아이가 자라는 내내 이미 어린 시절 양육부터 시작해서 초등시기 6년 동안 근 12년이 누적되다 보면 이제 지칩니다. 지치고 또 뭐 엄마 아빠 나이도 이미 뭐 40 중반은 훌쩍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모르겠다. 뭐 언젠가 뭐 철이 들겠지. 뭐 이제 이런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그러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동안 계속 쳇바퀴처럼 돌던 아까 말했던 그런 사이클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짐 오늘 좀 밤에 잠을 주무시면서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5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5가지가 뭐냐면 욕구를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아이, 그리고 너무 산만한 아이, 산만한 아이가 많죠. 또 그 반대로 자기 할 말을 너무 못해서 속으로 이렇게 삭히고 있는 아이, 또 부모의 가슴은 또 답답하죠.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스마트폰 사용 관리.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모님들도 같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대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욕구 조절이 어려운 아이. 여기서 이 욕구 조절이 어렵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지 말라는 탄산음료 계속 마시고 야채 먹으라는데 야채는 죽어라고 안 먹고, 옷 입는 것도 맨날 본인이 입고 싶은 옷만 입고 싶다고 얘기하고,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비도 오고 좀 따뜻하게 입혀 보내고 싶은데, 요즘에 또 학기 초라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냥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옷, 그런 옷만 매일 주구장창 입고 다니려고 하고. 자,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욕구 조절이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일단 이걸 전제로 둬야 됩니다. 뭐냐면 욕구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욕구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영향도 계속 그 후에는 영향이 있지만, 먼저 첫 번째는 욕구 조절이 안 되면 자존감이 낮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추후 기회가 되시면 자존감 관련된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 상세히 관련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거예요. 자존감에는 필요한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안정감이라는 기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조절감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이 3개의 기둥이 딱 하고 버티고 있어야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조절감입니다. 이 자기 조절감은 어떤 거냐면,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데,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점이죠. 그 무엇이 바로 나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의지대로 나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이 자존감의 큰 기둥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 중에 이제 배변 욕구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로산의 집에서 인스타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변 욕구를 잘 조절을 못해요. 그럼 라방 하다가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또 갔다가 다시 왔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갔다가 왔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막 긴장되고 불안되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나의 욕구 조절을 잘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 조절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늘 무언가 긴장과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 일상 안에서 영향도 미치고, 또 최종적으로는 자존감의 한 축이 크게 계속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흔들리는 거죠.
이 욕구 조절이라는 건 욕구 조절을 경험하는 심리적으로 보통 발달 심리에서는 이걸 결정적인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냐면 한 3살, 4살 그때입니다. 그때가 무슨 시기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배변 욕구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태어나서 뭐 한 3살까지는 그냥 내가 배가 꾸룩꾸룩 하면 시원하게 응아하고 그럼 누군가가 와서 그걸 다 치워주고 또 응아하고 누군가가 와서 치워주고 응아하고 누군가가 와서 치워주고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면서 지금부터는 응아하고 싶으면 저쪽에 있는 그 예쁘게 오리같이 생긴 그 변기에 가서 앉아가지고 응아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엄마는 되게 이쁘게 얘기하지만 아이에게는 충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나의 배변 욕구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들이 있죠. 그 과정 중에 너는 엄마 얘기했잖아. 저기 가서 응아하는 거라고 여기다 하면 안 된다고 여기다 하면 안 된다고 이러한 핀잔을 계속 들었던 아이와 아이고 그래도 응아하려고 바지를 내리고 있었네. 아이고 속옷에 좀 묻었네. 괜찮아. 다음에는 조금 빨리 벗으면 돼. 다음에는 조금 일찍 변기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돼. 이렇게 응아 하면서 힘주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배변 욕구를 조절하는 성취감을 얻은 아이는 욕구 조절에 있는 자신감에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첫 번째 가장 그러니까 무거운 허들이 한 3살, 4살 정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이미 초등학생이잖아요. 지금 3살, 4살 얘기해 주시면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뭐 다시 지금 나이를 낳아야 되나요? 자, 저는 이제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일상 환경 안에서 욕구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이 갖춘 환경이 있어요. 그걸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환경이나 부모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의 욕구를 즉각 바로바로 뭔가 이렇게 부족하면, 심리적인 결핍이 생길까봐 자녀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주시는 완벽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녀가 욕구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 나 무슨 권총 장난감 갖고 싶어. 무슨 자동차 장난감 갖고 싶어. 그럼 옆에서 이제 아빠가 말을 듣고 있다가 그래?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빠가 오늘 기분 낸다 하면서 바로 마트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 즉시로 손을 잡고 마트 가서 골라봐 하면서 딱 골라줍니다. 아이가 어떤 욕구를 느꼈을 때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해결해 줍니다. 이게 거의 매사에 반복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상당히 훌륭하고 완벽하죠. 어떻게 이 바쁜 와중에도 그래 지금 해줄게 하면서 그 자신의 모든 걸 다 치우고 막 해준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해줌으로써 아이가 욕구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 3번 중에 2번은 5번 중에 한 3번 정도는 지연하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 그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혹시 그 장난감 없는 거니? 없었구나. 근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네. 근데 지금은 좀 어렵고 주문을 하면 한 3일 정도 뒤에 올 거야. 또는 이번 주말에 아빠가 같이 마트에 가서 엄마가 같이 마트 가서 거기 가서 좀 사보자. 한 4일 정도 기다렸다가 오케이? 자, 욕구를 드러는 주되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욕구가 다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이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조금씩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욕구 충족보다는 오히려 기다리게 하는 것.
그 아이랑 같이 요리하는 그런 어머님들 계신데 그거 참 좋습니다. 뭐냐면 요리라는 것 자체가 재료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썰고 또 어떻게 하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오븐에서 쿠키가 완성될 때까지 30분, 40분 이 과정을 기다리죠. 이게 욕구 조절해서 무척 좋아요. 근데 모든 재료를 다 세팅해 놓고 잠깐 조금 했다가 반짝 나왔다 이런 것보단 재료 준비부터 손질부터 그리고 완성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기다리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도 욕구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가정에서의 역할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것 이거 욕구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준다는 게 뭐냐 매사에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해야지 하면서 계속 아이한테 물어봐요. 넌 이게 좋니? 저게 좋니?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이 다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어? 나 돈가스 먹고 싶어.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뭐 치킨 먹으러 가자. 뭐 등등등 아이 입장에서 얘기할 거.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치킨을 먹자. 아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가자. 자, 매번 외식을 할 때마다 선택권이 아이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아이는 그것이 당연히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외식을 하게 되더라도 엄마도 먹고 싶은 게 있고 아빠도 먹고 싶은 게 있다라는 그런 욕구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이번에 우리 딸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아니면 이번에 우리 둘째가 먹고 싶은 거 하고 다음에는 아빠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선택의 순간들에 있어서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아이에게 위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욕구의 만족을 위한 선택의 결정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아이가 체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선택권을 매사에 아이에게 주다 보면 그런 아이를 보통 이제 폭군 아이라고 해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부터 납니다. 싫어. 네.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내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알고 자신의 선택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바로 또 욕구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막 집중해서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레고 천재인가 봐. 레고를 가지고 뭘 하나 조립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다 만들 때까지 막 2시간, 3시간이고 집중해서 만들어서 짜잔 하고 꺼내는데 와 이런 걸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탄이 나올 정도야. 그래서 그것을 집중하고 있을 때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지 말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있더라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것을 살짝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고 하렴. 자, 잠깐 간식 먹고 쉬어가면서 하는 거야. 하면서 거실에 나와서 간식을 먹고 다시 들어가서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밥 먹고 다시 하렴. 간식 먹고 다시 하렴.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다시 하렴. 이렇게 흐름을 잠깐 끊어줍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고 몰입하고 싶어하는 것마저도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끊어줌의 의미입니다. 하지 마가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놓치고 가는 것 없이 그리고 어떤 평상심? 나름대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곳에 다시 집중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절감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3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욕구를 조절하기 어려운 아이, 자기 조절감이 낮아지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너무 산만한 아이. 이게 그 산만한 아이를 둔 부모님은 늘 좀 불안하고 주변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뭐 음식점만 가서도 계속 아이는 막 뛰어다니고 물건 떨어뜨리고 뭐 깨트리고. 그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뛰지 마. 뛰지 말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좀 조용히 좀 있으라니까. 조용히 하라고.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산만한 아이는 적어도 자신감은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심리 검사를 해보면 산만한 아이들이 자신감이 의외로 낮습니다. 그래서 정작 막상 도전해야 될 때가 오면 도전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피해요. 안 할래. 대답도 안 하고 그 순간 갑자기. 왜 그러냐면 자기 효능감이 이미 상당히 낮아져서 그래요. 자기 효능감이요? 제가 바로 앞에 케이스에서 자존감을 이루는 3대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안정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욕구 조절하기 어려운 아이에서는 자기 조절감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기둥 중에 하나가 흔들린다. 산만한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좀 낮아요. 낮은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예요. 가만히 있어. 하지 마. 뛰지 마. 조용히 해. 계속 행동에 제약적인, 통제적인 그런 뉘앙스의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말들을, 뽀록뽀록뽀록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효능감이 낮아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오히려 도전을 하지 않고 주저합니다. 그러한 시도들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물이 없죠. 결과물이 없으니까 성취감이 낮아지죠. 성취감이 낮아지니까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결론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의 큰 축인 기둥이 또 하나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산만함을 바라보는 걸 또 다른 시야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한 산만함을 ADHD 주의력 행동 결핍에 해당하는 산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일상적인데 산만도가 좀 높은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러한 산만함을 에너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활동 에너지로 보는 거죠. 에너지가 막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담을 만큼 안 돼. 넘쳐. 그래서 계속 뭔가 액션으로 취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훈육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냐면, 제가 시간으로는 1시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아이가 덥다라고 느끼고, 한겨울에도 좀 덥다라고 느끼고 좀 땀이 좀 난다고 할 정도의 강한 운동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축구나 농구 정도는 돼야죠. 줄넘기 같이 혼자 하는 거, 혼자 이렇게 조깅하듯이 달리는 거, 이런 운동은 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산만한 아이들에겐 계속 뭔가 변화무쌍한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그런 운동이 좋아요. 농구나 뭐 축구 같이. 그리고 동시에 규칙이 있는 운동일수록 좋습니다. 에너지를 발산하면서도 순간순간적으로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도 쏟고 또 골도 넣고 성취감을 얻고, 그때는 뛰면 뛸수록 잘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규칙만 지킨다면. 그래서 성취감이 얻어지는 거죠. 규칙을 지킴으로써 나름대로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구분 짓게 되죠. 그래서 멈추게 하기보단 산만함을 만드는 그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그러자면 매일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태권도나 복싱 같은 이런 약간 좀 타격감이 있는 그런 건 안 좋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산만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1대1 대련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데요. 이거는 즉각적이죠. 내가 피하지 못하면 맞아야 되고 또 빈틈을 노려서 공격해야 되고,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거기 규칙이 있죠. 상당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을 운동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 에너지도 소진시키고 성취감도 올라가고 또 게임 룰을 지키면서 조절감도 갖추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산만도보다 집중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진득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도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과정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봅니다. 그러니까 산만한 저학년 때 담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로 고학년 담임인데 고학년 담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산만도가 보이죠. 저학년 때 저렇게 산만했던 아이가 지금 고학년이 됐는데 상당히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매일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에 운동하는 걸 여러 개를 잡아놓고 이제 축구 방과 후 하고 농구 방과 후 하고 뭐 티볼 방과 후 하면서 이렇게 저학년 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체육 방과 후 활동을 하면서 이게 고학년까지 쭉 이어진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고학년이 되면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산만함의 에너지가 그렇게 바뀌어서 집중도가 높은,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도 있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데 악기도 잘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산만도가 높은 아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고요?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매일매일 마련해 주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그 아이에게는 좋은 훈육이 되고요. 그럼요, 선생님,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운동 시킬 건데, 그래도 막상 지금 당장 뭐 식당에 가서 또 같이 뭐 종교 활동을 갔는데 계속 막 부산하게 뛰어다니고 이거 어떡해요? 자, 그럴 때는 그때 어머님이 막 주변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고 막 확 화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가서 손을 지긋하게 잡아줍니다. 지긋하게 잡아주라는 건 약간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력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주듯이, 아니면 무릎을 이렇게 딱 잡고 시선을 보면서 하고 이렇게 쭈긋이 눌러줍니다. 하지 말라는 훈육을 몸으로 하는 거죠. 이 몸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산만한 그 상태의 아이들은 말을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자신이 산만한 것에 이미 민감하게 두서없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훈육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전달을 합니다.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몸으로 뭔가가 딱 부딪혔을 때 바로 그것에 맨 처음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엄마가 지그시 눌러주는 게 훈육의 말보다 몇 배 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잠시 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손을 잡고 잠깐 그 장소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거기서 좀 뛰어놀게 하다가 다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강의 강의에 잘 오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책에서까지는 다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량상으로. 하지만 이렇게 이 밤 시간까지 강연을 오신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 보겠습니다. 자기 할 말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삭히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뭐 복창이 터질 것 같죠. 그런 것 하나 자기가 말을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점심에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누가 갑자기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뒤로 가, 저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나 오늘 누가 새치기 해서 뭐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엄마한테 그걸 털어놔요. 엄마는 답답하죠. 야, 그냥 뒤로 가라고 해. 너 그 말을 못하냐?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요즘에 모둠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모둠 활동을 하면 모둠 활동에 리더격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역할을 막 배분하죠. 너는 이걸 카메라 촬영하고 너는 이제 편집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원고를 쓰고 뭐 발표는 내가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우리 아이는 나도 카메라로 찍고 싶은데 나보고 편집을 하래. 난 편집은 별로 재미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싫은데. 근데 하라니까 또 그냥 아무 말 안 없이 그래 내가 편집할게. 뭐 그냥 그리고 그냥 또 혼자 집에 와가지고 끙끙대면서 막 학원 숙제도 못 해가면서 막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 너도 너가 하고 싶다는 것 좀 얘기 좀 하지 왜 얘기를 못 하냐?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죠. 저학년의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애가 나 이거 잠깐 생년필지 빌려갈게. 그리고 하루 종일 빌려가요. 안 갖다 줘. 나도 지금 써야 되는데 제가 빌려가가지고 안 갖다 줘서 쓸 수가 없어. 나도 지금 써야 되니까 다시 줘.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 나중에 보면 뭐 책에 뭐 빈칸 채워지기가 안 돼. 이거 왜 안 했냐? 그러면 누가 연필을 빌려갔는데 다시 안 줘가지고 난 못하고 있었어. 막 그렇게 얘기해. 막 속에서 막 답답하고 막 부글부글 하죠. 지금까지 사례는 그냥 그렇다고 해. 괜찮아. 뭐. 근데 이런 사례는 좀 힘들죠. 누가 욕을 해. 누가 놀려. 아니면 누가 때려. 근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맞고만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욕했는데도 나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러고 왔다는 걸 알았어. 이거 화도 나면서 정말 막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 할 말 못하고 이제 속으로 삭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의 대응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는 왜 말을 못하냐? 너도 하고 싶다고 해라. 너도 싫다고 해라. 자, 아이 입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그냥 단지 그냥 말이 안 나와. 여기 목구멍에 뭐 자물쇠가 채워진 것 같아. 그런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도 정말 엄마보다 그 현장에서 몇 배는 더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냥. 자, 그럼 이런 아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제 상황을 나눕니다. 나눠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부당한 경우야. 급식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새치기 했어요. 부당한 경우죠. 예, 그러면 선생님께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새치기 했어? 그래 뒤로 가. 해서 그 아이에게 오히려 맨 뒤로 가게 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가 말을 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안 나온다고요. 그냥 안 나와요. 네. 그걸 권위를 가진 선생님이 이렇게 이건 부당한 경우니까 뒤로 가게 해. 뒤로 가라는 경험치를 많이 쌓아 나와야 그제야 이게 이렇게 말을 해도 저리 뒤로 가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안전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중에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거나 맞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치기를 하는 것 같은 부당한 경우일 때는 선생님께 말씀드리렴. 너가 어떻게 해결하렴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안정감을 느낀 뒤에야 이제 아이가 용기를 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부당한 경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모둠에서 모둠 역할에 넌 이거 하는 게 어때? 넌 이거 하는 게 어때? 넌 이거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 부당한 경우가 아니죠. 그때 나는 다른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그래 내가 그거 할게. 아니면 뭐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럼 그냥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 그거 싫어. 너도 그거 싫다고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잠깐만이라고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을 같이 해요. 비슷한 상황을 연극처럼 상황극을 만들어서 둘이 하는 겁니다. 엄마랑. 그럼 내가 이번에 모든 역할을 해볼게. 자, 너는 이거 하는 게 어때? 그럼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잠깐 나는 이렇게 난 싫어. 나 그거 말고 이렇게 바로 거절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보다는 잠깐 나는 이렇게 잠깐 내 생각에는 일단 한 스텝을 천천히 가지만 상대방에게 이미 나는 내 생각에는 잠깐이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상대 아이도 직관적으로 느껴요. 아, 내가 이게 싫구나. 다른 걸 원하는구나를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 과정을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깐만 그건 이렇게 뜸들여도 돼요. 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친구가 또 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다른 아이들 또 있거든요. 근데 누가 잠깐이라고 스톱을 걸었어. 그러면 거기 용기를 받아서 주변 다른 아이도 그거는 저번에 너가 그거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어때 하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또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도 이번엔 난 이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싫어, 안 해, 나 딴 거 하고 싶어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걸 할 수 있게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같이. 이것도 연습을 해야 잠깐도 말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연습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오게 하게끔 하시려면 집에서 상황극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관리인데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의 아이들의 뇌는 세팅이 되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라는 것은 내가 평생 살아갈 때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정보 처리 속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 10년을 걸려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나의 환경과 주변과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메모리 용량을 이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충분하겠구나. 이걸로 평생 동안 쓸 수 있겠구나. 이게 보통 컴퓨터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메모리가 있죠. 몇 기가바이트, 몇 테라바이트 뭐 이렇게. 이건 용량입니다. 그리고 전산 처리하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왕이면 용량도 많고 속도감이 빠를수록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체적인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기 때문에 다른 신체에 가는 에너지를 줄여야 돼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걸 철저하게 계산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취학 시기나 또 초등 시기에 스마트폰에 상당히 빠져든 아이는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그 시간만큼 이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뇌로 세팅이 됩니다. 많은 용량이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서 계속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찾으면 바로 나오죠. 그걸 조작할 필요도 없어요. 해결 방법 물어보면 요즘 AI가 바로바로 또 알려주죠.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재밌는 쇼츠 영상이 막 나오죠. 내가 속도